월 250만 원 받는 직장인입니다. 사회생활 시작하고 3년 모은 종잣돈 전부 주식에 넣었습니다. 현재 전 재산을 모두 날리고 대출금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1년에 옷 한 벌 사지 않으시는 엄마 생각하면 현재 빚만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요. 타지에서 회사생활 열심히 하며 살아가는 걸로 알고 계세요. 뉴스에 영끌 이야기 나누면 엄마 난 아니야 라고 거짓말합니다. 김현준 대표님, 너나이님 저 좀 도와주세요. 취업을 하고 바로 코로나가 창궐했어요. 한창 재테크에 관심 많은 30대 어디에 투자해야 돈 벌 수 있을까 고민이 됐습니다. 1년 정도가 지나서 10% 이상 수익이 오른 걸 보고 대박이다, 이거다, 조금 더 할 걸 싶었습니다. 바로 적금 깼습니다. 모으는 월급 전부를 미국 주식에 올인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큰 부자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3배 레버리지 상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이 인생에 얼마 없을 최대의 기회라고 스스로 뭐에 홀린 듯이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대출을 해본 적이 없고 저축만 하던 제가 말이죠. 마이너스 통장을 풀로 땡겨서 3배 레버리지 상품에 전부 투자했습니다. 당연히 성공할 줄 알았어요. 이쯤이면 바닥에서 사는 거겠지 싶었는데 제가 매수한 타이밍은 고점에서 살짝 내려간 수준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미친듯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주식은 현재 마이너스 90%입니다. 결혼 자금이었는데 거의 다 증발해 버렸습니다. 전 재산을 모두 날리고 대출금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은 버티면 무조건 성공한다는 신념이 있어서 주식 전부를 그대로 가지고 계속 버텼습니다. 이건 다른데. 마이너스 90%가 된 지금은 무서워서 팔고 나올 수도 없습니다. 마이너스 90%까지 간 주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팔면 남는 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여자친구와 내년 초에 서로 통장 오픈하고 양가 부모님들께도 인사드리려 했는데 눈앞이 캄캄하네요. 주식 어플 삭제하고 마음속에 묻어둔 지 1년이 돼갑니다. 곧 전세계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데 지금 손절하는 게 답일까요? 미국 좋아질 걸 기대하고 좀 더 버텨볼까요? 언제쯤 손절해야 그나마 제일 적게 손해보는 걸까요? 형님들 저 좀 도와주세요. 오늘을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만들어주세요. 이분은 이 상황을 좀 정리하면 이분이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그 30대 초반 분이세요. 뭐 군대 갔다 오면 보통 20대 후반에 사회생활 하니까. 근데 이제 주식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시다가 지금 거의 90%를 잃은 상황이고 지금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궁금해 하시는데 이분이 계좌를 보내주셨거든요. 진짜예요. 진짜 83.68%예요. 5천만 원 넘게 나와가지고 지금 4천만 원 잃으셨네요. 4천만 원 넘게 잃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80%고 또 두 번째 계좌는 1,500 정도 넣으셨다가 지금 1,050만 원 잃으셨고 세 번째 계좌는 1,400, 1,500 정도 됐는데 이거는 좀 덜 잃으셨네요. 그 위로 첫 번째 계좌를 보니까 지금 노란색으로 우리 여기 저 PD님이 색칠을 해줬는데 지금 저게 계속 보여요. 저 마이크로 섹터스 팡 앤 이노베이션 계좌마다 있어요? 같은 게? 계좌마다 있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완전 헬이네. 이게 금액도 많이 들어가 있고 저게 수익률이 다 마이너스 80%니까 그죠? 여기도 80%, 첫 번째도 80%. 근데 여기에서 돈을 되게 많이 잃었어요. 이것만 4,000원 잃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저게 뭐예요, 대표님?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네. 미국의 상위 기술주들, 시가총액 상위 네, 기술주들 15개 정도를 편입하는 ETF고요. 그거를 이제 그게 1% 변동할 때 얘는 3% 변동할 수 있도록 설계해 놓은 레버리지 ETF. 그렇죠? 섹터 레버리지 ETF. 근데 제가 이거 우리 사연자분이랑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거 좀 궁금해가지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데 저도 ETF 같은 거에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막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내가 죽으면 당신은 자기 배우자한테 당신은 그냥 미국 인덱스 펀드에다가 전 재산을 내가 드리겠소. 그렇죠. 이렇게 할아버지도 그 워렌 버핏 할아버지 그 얘기 했다 그러고 그리고 ETF는 왠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네. 그리고 이게 뭐 조금씩 내가 사모으면 진짜 약간 부자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네. 요런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거는 좀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ETF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마이너스 저렇게 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네. ETF를 이제 버핏이 사라고 한 것은 네. ETF라고 안 했죠?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인덱스 펀드. 미국 인덱스 펀드를 사라고 그랬어요. 그쵸. 근데 찰리 먼거는 좀 달라요. 찰리 먼거는 이제 중국이랑 미국
인덱스 펀드라 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인덱스 펀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전체 시장을 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보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망하면 인덱스 펀드도 망합니다. 휴지가 망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모든 네, 기업이 네. 다 부도 나면 망해요. 그죠.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그래 오지 않았고 네.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워런 버핏은 그걸 사라고 한 거죠. 네. 그럼 쉽게 얘기하면 ETF는 망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틀린 명제죠. 거짓이에요. 아, 그렇네. 그 중에서 어떻게 하면 점점 망하는 거에 가까워지느냐, 거기에 편입된 종목들이 네. 적으면 적을수록 망할 확률이 높죠. 예를 들면 인덱스, S&P 500 인덱스는 500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저기는 15개가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네요. 그러면 500개가 다 망할 확률과 15개가 망할 확률, 뭐가 더 클까요? 15개가 당연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섹터 ETF, 그 다음에 테마형 ETF, 이런 것들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왜 안 망할 것처럼 보이느냐 하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15개를 주잖아요. 만약에 네. 시총 상위 15개를 투자를 했는데 한 기업이 망했어요. 네. 1위 기업이 망했다고 쳐봅시다. 엄청 쪼그라들겠다. 쪼그라들죠? 네. 대신에 얘네들은 더 팔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1위가 다른 데로 바뀐 거라서 근데 또 15개 채우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투자했던 사람은 1위가 망했으니까 큰 손실을 받겠죠. 근데 평생 15개니까 계속 지속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ETF라고 무조건 안전하지 않고요. 제가 아마 빅테크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저는 빅테크가, 이게 빅테크 ETF니까, 네. 빅테크가 빠르게 회복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너무 많이 올라갔다가 네. 좀 조정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왜 마이너스 90%가 나냐? 이거는 3배짜리 레버리지니까 실제로 마이너스 90이 아니라 저기에 있는 평균 15개는 한 30% 빠진 거예요. 근데 90% 빠진 것처럼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럼 더 위험하지 않냐? 더 위험하진 않아요, 제 생각엔. 왜냐하면은 네. 저게 잘 된다고 가정하면 변동성만 큰 거거든요. 아, 그렇네요. 그럼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 괜찮아요. 레버리지가 위험한 이유는 ETF 레버리지가 위험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 돈을 빌려가지고 한 거. 아까 마통 빌려가지고 하면 만기도 있죠. 네. 이자율도 올라가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주식으로 손실 봤으니까 갚을 돈도 없죠. 이런 빚은 위험한 건데 ETF 레버리지는 그렇게 위험하진 않다. 근데 제가 초보자들한테 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제가 신사임당 채널 할 때도 주 PD한테는 ETF 레버리지 하라고 했어요. 레버리지 ETF. 근데 시청자들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주 PD는 돈이 많아. 돈이 많으니까 좀 잃어도 돼요. 네. 그리고 완전히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변동성을 견뎌서 올라갈 ETF면 괜찮아요. 근데 정리해보면 ETF 망할 수 있다. 근데 빅테크 느리게 오를 수 있다. 근데 3배 레버리지니까 이제 마음이 견딜 수 있느냐. 그 문제가 있는데 이분은 빚을 내서 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쪼들리는 거죠. 쫄리는 거죠. 네. 그게 문제죠. 3배 레버리지보다는. 그러면 이분은 그거네요. 돈을 빌린 것도 일단 레버리지, 전통적 개념 레버리지 썼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투자 상품도 레버리지 상품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더 마음이 엄청 힘들겠네. 그럴 수밖에 없죠. 돈을 빌린 데다가 계좌 창에 찍히는 것도 시장 대비 3배가 더 마이너스가 크게 나오니까. 네. ETF라는 게 이 막연하게 그냥 시장 전체를 사니까 리스크는 분산이 되고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또 어떤 특정 섹터로 가고 거기 편입되는 종목의 수가 작고 이러면 리스크가 커지는 거고. 그렇죠. 또 그냥 일반 시장을 사면은 또 리스크는 적지만 시장 자체가 너무 무거우니까 다른 것만큼 변동성이 적은 거고. 얘기 듣다 보니까 옛날에 제가 그 책 읽다가 들었던 생각인데, 그 여러분들 왜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투자에서 변동성이 크다고 하면 그걸 위험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 좀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그때 이해한 건 이거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사는 게 플러스 10과 마이너스 10 사이에 있다. 네. 그럼 이 변동성은 20이잖아요. 네. 근데 어떤 거는 내가 사는 게 지금 플러스 5와 플러스 105 사이에 있다. 네. 그럼 그건 변동성이 100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후자는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덜 위험하다. 네네. 그런 개념을 들었었거든요. 네네네. 저는 이제 변동성은 사실은 위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레버리지가 3배 레버리지 상품 자체가 위험한 거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저는 상장 주식을 하면서 네. 변동성을 싫어하는 거는
그럼 상장 주식 하면 안 돼요. 안 하겠다는 거죠. 부동산을 하든지 채권을 하든지 비상장 주식을 해야 되는 거고, 상장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변동성은 친구예요. 가치는 정해져 있는데 자꾸 가치를 낮게도 평가했다가 높게도 평가해줘. 그러면 압구정 아파트가 10억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제가 시세를 몰라 죄송합니다. 네. 10억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게 20억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쵸? 근데 어느 날 얘가 8억에도 호가가 있고 12억에도 호가가, 매번 호가가 왔다 갔다 해. 그러면 10억이라는 가치를 알고 있는 부동산 전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4억의 차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이 투자의 수익의 창구. 그래서 저는 그걸 위험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거를 견디지 못하면, 그렇죠. 견디지 못하면 사실은 손실의 가능성으로 오히려 더 가게 되는 거죠. 지금 일단 저희 요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한번 여쭤봤고, 이제 우리 여기 이분 닉네임이 행복한 예랑이 님이세요. 결혼 앞두고 계셔가지고 전화 연결을 한번 해서 대표님하고 통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 김현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화 연결하자마자 궁금한 게, 네네. 지금 이 여자친구분은 오늘 행복한 예랑이님의 상황을 오늘 알게 된 건가요?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안 좋다는 식으로는 말을 했는데, 네. 이렇게 디테일하게 계좌 오픈은 오늘 처음이에요? 오늘 처음이에요. 그렇군. 지금 같이 보고 계시다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맞죠? 네, 지금 여자친구 집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저한테, 궁금하신 점이 구체적으로 있으시다고. 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세배 레버리지 상품 알고 나서 투기적인 마음이 커져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됐는데요. 네. 지금 여자친구랑 이제 내후년 2024년 봄쯤에 이제 결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그냥 혼자 있었으면은 여자친구를 못 만났더라면은 저는 그냥 버티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 상황이 그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이 레버리지 상품을 어떻게 해야 좀 최대한 손절을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사연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질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네. 언제 요걸 팔면 가장 덜 잃을 수 있냐, 또는 가장 빨리 회복할 수 있냐,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맞죠. 근데 언제를 맞힐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저도 못 맞히고요. 아무도 못 맞춰요. 왜 못 맞히냐? 아까 보니까 여기 특히나 이 ETF, 뭐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서 ETN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그 상품은 15개 정도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구성 종목이. 근데 제가 그 하나도 잘 모르는데 15가지가 어떻게 언제 될지를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이 질문에서 행복한 예랑이님께서 이 주식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기업인지를 모른다는 것을 나타내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주식 관련된 거고, 한 가지는 그냥 저보다 조금 어리시니까 형 같은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또 있는데, 주식적인 거는요, 이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막 올려주고 계시는데, 방송 들으시는 분도 같이 들러주세요. 제가 사실 이 상품을 정확히 분석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어서, 이게 ETF인지 ETN인지 청산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근데 만약 제가 생각한 것처럼 그 주식을 그냥 따라가는 ETF가 맞다면, 청산되는 게 아니라면 저는 가지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주식시장이 워낙 안 좋고 그 중에 대표 주식들인데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은데 이거를 팔 필요가 있는가가 첫 번째 생각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제가 TQQQ 말씀 드릴 때도 그렇게 말씀 똑같이 드렸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알아봤는데 이게 정말 청산되는 그런 상품이라고 하면 팔아야 되겠죠. 저는 사실은 이 손절을 언제 하느냐 이런 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마이크로 섹터스 팡 앤 이노베이션 이 상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조를 공부해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업데이트를 찾아서 저희 PD님한테, 작가님한테 전해드릴 테니까 그러면 방송 끝나고 나서 행복한 예랑님한테도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이해되시죠?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게 네네.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제가 이 마이크를 넘기기 전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은, 여러분들, 행복한 예랑이님을 포함한 이 시청자분들이 전혀 모르시겠지만, 제가 되게, 거짓말 하려니까 입이 꼬이네요? 제가 되게 사랑꾼이거든요. 거짓말이에요. 사랑꾼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사랑꾼인 형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만약 이 방송을 본 여자친구가 행복한 예랑이님의 그런 재정 상황과 관계없이 나는 행복한 예랑이가 좋다라고 한다면 행복한 예랑이님이, 저는 그런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지만 2024년 3월에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계획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고 너무 회피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나의 상황이 다 잘 된 다음에 이런 느낌으로 그냥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연에도 주식 어플 지우셨다고. 근데 주식 어플 지우고 1년 동안 안 보면 그렇다고 마음이 좋아지는 거거나 뭐 상황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예랑이님께서 어려운 시절에 좋은 회사 들어가신 것처럼 더 당당하게, 그게 돈이 꼭 있어야 결혼하고 안 그러면 사랑이 안 되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 끝나고 전화해서 내 상황 이렇게 속에서 미안해. 근데 지금부터는 이렇게 할 거야. 같이 해주면 더 좋겠다. 난 이거 숨기고 싶지 않고 우리 부모님 그리고 너희 부모님한테 당장이라도 얘기하고 나의 자신감과 비전을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전화하시는 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길이고, 내가 다 잘 된 다음에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저는 남자답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자답게 용기 내서 방송 끝나고 네.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건 제 생각이니까 꼭 그러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거를 방송에 신청하고 같이 보자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러니까. 그 정도 용기가 없었을 거라서 맞아.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팀장님한테 전화기 한번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거 제품 이거 투자 상품 청산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내버려둘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그 90%까지 빠지면서 네. 10개가 이제 한 개로 네. 합쳐지면서 청산까지는 안 가고 그렇군요. 계속 유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대표님 얘기하신 거는 이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청산되지 않고 대상을 끌고 갈 수만 있으면 그래도 이 정도까지 왔으면 그냥 둬라라고 얘기하신 것 같거든요, 저는. 네. 네, 그러면은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혼집 문제가 있으시다면서요? 네. 네. 제가 지금 여자친구랑 이제 그때 말씀드린 24년 3월쯤에 이제 결혼식을 하고 하면은 이제 살 집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여자친구가 부천 쪽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그 성남 쪽에서 판교 근처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거든요. 네. 거리가 아무래도 좀 멀다 보니까 네. 중간 지역을 해서 집을 구할 예정인데 네. 알아본 게 평촌 정도면은 대략 중간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네, 제가 많이는 아직 안 알아봤는데 네. 네. 그래서 집 구하는 거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네, 적었습니다. 일단 지금 보니까 직장이 이쪽이신 것 같고요. 분당 쪽. 그리고 이제 그 여자친구분, 예비 신부분은 여기 부천이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제가 하나 이거를 하기 전에 좀 당연히 필연적으로 여쭤봐야 될 게, 네네. 그 부천 자영업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혹시 예비 신부분이 대충 월소득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요?
평균적으로 자영업이라서 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는 한데 네. 월 순매출은 600에서 700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매출이? 네, 순매출이요. 아, 그래요? 순매출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그 원가 뺀 거? 아니면 뭐 세금, 그러니까 남는 게 얼마 정도 될까요? 남는 금액이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아,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그 두 분이 소득이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저는. 신혼부부가 둘이서 그 정도 벌 수 있으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은 근무 스케줄을 조절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부터 정해진 시간까지 일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아니면은 일이 더 많아지면 더 많이 해야 되고 적어지면 적게 하고 이런 시스템이에요? 정규적으로 9시 출근하고 6시 퇴근하는 스케줄로 평일 5일 일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볼게요. 행복한 예랑이님이 집 얻고 싶은데 여기거든요, 평촌. 저 여기 왜 하려고 하는 줄 알아요? 이거 외곽이나 여기 안양 성남 고속도로 요거 타고 가면은 금방 가거든, 일로. 그죠? 네. 그리고 네, 대중교통 맞습니다. 버스도 있고 빨간 버스도 있죠? 그죠? 네, 서판교로 맞습니다. 넘어가는. 근데 여자친구가 만약에 여기 산다. 근데 여자친구는 자영업이잖아요. 네. 자영업은 정해진 시간 일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나를 찾으면 일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근데 여자친구는 여기야, 여기. 여기. 평촌에서.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자친구한테 가까이 가야 되지 않나? 나는 스케줄 조절을 할 수 있으면 여자친구가 조금 더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 터를 잡아야 되지 않나? 신혼 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약간 이해되실까요? 네네. 좋아요. 본인 운전할 수 있어요? 네, 운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로 가시라고 할 것 같아요. 신혼집을. 여기 시흥대야라고 있거든요. 네. 여기 시흥대야 보면은 요렇게 요게 느낌이 어떠냐면 택지예요. 아파트들만 있는. 한번 볼까요? 어떻게 돼 있나? 네. 요 앞쪽은 구축 아파트들, 그리고 뒤쪽이 이제 은계지구라고 새 아파트들이 들어왔고요. 오히려 지하철, 이 서에서는 여기가 더 가까워요. 여기 시흥대야하고 신천역 있잖아요. 여기가 구축 아파트인데 더 가까워요. 왜냐면 원래 사람들이 살던 데로 지하철을 놓은 거니까. 이 지하철 놓고 나서 이게 생긴 거니까. 뭐 거의 비슷하게 생긴 했지만 느낌을 보면은 뭐 요렇습니다. 네. 짠. 깨끗하죠? 네. 요렇게, 좋네요. 예, 깨끗해요. 신혼부부가 살기에 깨끗합니다. 여기가 좋은 게 뭐냐면, 요거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1호선 타고 바로 부천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중동 송내 이쪽으로. 그쵸? 그리고 여자친구 가깝죠. 만약에 여자친구가 네. 차를 가지고 다닌다고 하면, 조금 빨리 가면은 뭐 한 20분? 15분, 20분이면 출퇴근이 가능할 거고, 본인도 이 시흥대야에서 여기 이 1 외곽순환도로 바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 여기로 올라가면 여기서 이거 타고 도는 거예요. 이거 외곽순환 타고 이렇게. 그럼 바로 판교로 들어가요. 느낌 오나요? 네네. 네, 그러면 본인이 조금만 부지런하면 차 가지고 다닐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무엇보다 여기가 시세가 좀 저렴해요. 볼까요? 여기 아파트. 저 이거 임의로 하는 겁니다. 제가. 네, 보면 이건 크니까. 네이버 지도에서 일로 넘어가요. 네, 넘어가요. 20평대 그냥 아무거나 봅시다. 30평대도 있어서. 청구 2차 이런 거 볼게요. 이게 아무래도 두 분이 처음에는 신혼 때는 좀 덜 깔고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돈을 덜 깔고 하는 게 좋으니까. 여기가 월세가 5천에 75, 80해요. 아파트가. 어때요? 싸요? 비싸요? 싼 것 같습니다. 싸죠? 네. 이거 아파트거든요? 네. 물론 97년 아파트긴 하지만 신혼 때는 난 너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행복한 예라이님 사랑꾼이니까 여기서 미래를 보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본인이 돈을 많이 잃었잖아요. 주식으로. 네. 그러면 처음에 여기다가 신혼집 구하는데 목돈 깔기가 어려울 거거든요. 네. 그리고 목돈을 까는 게 별로 좋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 재테크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데다가 월세로 계약을 하시고 집을, 그럼 5천만 있으면 일단 집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아파트를. 그리고 동시에 여기 환경도 나쁘지 않고 여기서 여자친구 직장도 가깝고 또 본인 가는 것도 요거 타면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부천은 조금 애매한 게 본인이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요. 이 거리는 얼마 안 되지만 요 구간이 엄청나게 막히거든요. 이 100번 국도가 외곽순환 도로인데 이게 엄청 막혀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쪽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평촌은 여자친구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사업하기. 자영업, 장사든 뭐 사업이든 하기가. 그리고 임대료도 너무 비싸요. 예, 신혼부부 학군지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굳이 저기 가서 많은 돈을 깔고 앉거나 많은 월세를 내면서 본인들 기회비용 상실하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다가 집을 얻으시면 어떨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네. 지역을 확실하게 정한 게 아니고 저도 네. 최대한 여자친구 일할 때 편하게 하는 편이 좋아가지고 네네. 지금 노나이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 지역을 염두해서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대표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이거 뭐 나중에 성공하면 되지. 네. 그죠? 네. 네. 그리고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그 수비를 먼저 잘 하셔야 돼요. 돈을 잃으면 안 돼요. 특히 처음일수록. 근데 지금 잃은 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내 인생에서 돈을 잃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다. 내 인생에서 투자로 돈 잃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용기를 내고, 그리고 여자친구한테 아까 대표님 얘기하신 것 같이 고맙다고, 나 이제 되게 잘 해보겠다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돼요? 네네. 그 사랑하는 예비 신부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없어요? 있습니다. 네, 우리 영상 편지가 아니라 이거 목소리 편지 한번 씁시다. 애칭이 네네. 뭐라고요? 반절미요. 반절미, 네. 반발 절세 미인이라고 얘가 줄여서 반절미. 알았어. 나는 이런 거 참아줄 수 있는데 여기 못 참아. 그러니까 좋아요. 그치만 괜찮아요. 해보세요. 네. 사랑하는 반절미야 아니요. 대략적으로 안 좋다고는 했는데 생각보다 심한 오빠 그 재무 상황에 좀 많이 놀랐지. 오빠도 1년 전의 일인데 지금 아직도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어. 근데 하지만 오늘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되게 애청하는 월보TV에 사연에 선정이 돼서 김현준 대표님이랑 너나이님 두 분이서 가이드도 제시해 주시고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줘서 오빠도 되게 지금 확신에 차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은 것 같아. 지금처럼 우리 서로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니까 곧 빛이 볼 날이 생길 거라고 정말 확신하고 있어. 오빠랑 이제 함께 행복한 시간들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보내줘서 항상 너무 감사하고 매일매일 언제나 최고로 많이 사랑해. 네. 멋있다. 가슴이 막 좀 이상하다. 이런 방송이었구나. 지금 잠깐 통화했는데 네. 우리 행복한 예랑이님이 참 사람이 좋아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투자는 좋은 사람으로 하면 안 돼요. 네. 네. 그리고 확신도 가지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죠? 네. 항상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혹시라도 잘못됐을 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네. 나중에 잘 되시면 나중에 청첩장 나오면 보내주세요. 우리 작가님한테. 정말이요? 제가 가진 못하고요. 가진 못하는데 제가 추기는 하겠습니다. 진짜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반절민님하고 행복한 예랑이님 결혼에 추기는 제가 할 테니까 가지는 못해요. 죄송해요. 네, 그치만 추기는 할게요.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갈 수 있어요. 저는 안 바빠요. 오늘 웃으면서 방송 마무리 할 수 있어가지고, 저는 기분 되게 좋고요. 그 사연이 아직 이제 화면에 공개 안 된 것 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주식 투자자로서 조금 슬픈 게 있어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이 행복한 예랑이님께서 10년 후, 이제 20년 후, 나는 이제 여자친구랑 결혼도 하고, 다시는 주식 이제 안 하고, 그러면 안 돼. 나는 부동산으로 부자 되겠다. 하셨거든요. 현실적이네. 근데, 행복한 예랑이님, 주식도 포기하지 마시고 같이 해봐요. 아니 실패를 한번 했잖아. 근데 부동산은 아직 실패 안 했잖아요. 그러면은 주식을 더 잘할 수도 있는데 왜 우리 주식 버려요?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예랑이님 말
말씀 너무 잘하시고 목소리 맞아, 좋아가지고 인생 잘 풀리실 것 같고 우리 예비 신부님하고도 정말 신뢰 있는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화이팅! 네, 전화 감사합니다. 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해줘 월부에 재테크 고민을 보내주세요. 사연 신청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사연 신청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검색창에 월부.com 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짠! 투자 매물 코칭하고 맨 아래로 내려가면 구해줘 월부 사연 신청이 있거든요. 저걸 누르세요. 벌써 이렇게 많이 보내셨잖아요. 그럼 여기 밑에 글쓰기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거 유료 상담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유료 아니고 꼭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